네, 이번 시간은 뉴스유닛의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민주평화당 황주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너무 힘들어요. 선거 때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이름이 긴데 줄여서 얘기할 때 농해수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네. 저도 정식 명칭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위원장이 정식 명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다 외우지 기억이 못한다. 하나씩 네. 빼고 그러더라고요. 네, 농해수위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국회 시작하실 때니까 네. 18년 7월에 시작하셔서 네. 이제 한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상임위원장 이제 전반기 후반기씩 이렇게 맡으신데 네. 중간에 바뀐 분들도 있던데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예, 20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좀 평가들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보니까 농해수위는 엄청 좋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한 번도 파행이 없었다. 성과도 1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이끄신 덕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자평하신다면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예. 여야 동료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뜻밖의 좋은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니와 또 이제 우리 농해수위원회에다가 상임위별로 국회의원 17개 상임위잖아요. 17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의 평균이 29%예요. 예. 근데 저희 농해수위원회가 1위인데 국회의장의 말씀에 의하면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이다. 네. 52.9%. 평균의 거의 2배 가까이 정도로 법안 처리. 2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위원회보다 한 15% 앞서는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상임위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인데 열심히도 있지만 보통 좀 어려운 게 또 입장 차이라든가 여야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법안 처리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다는 뜻의 다른 말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더십으로 국가 리더십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도대체 국민이 이게 표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뭐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네. 제목이 싸우지 않는 정치. 또 책을 내셨군요. 네. 근데 상임위에서 싸우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입법 정책이라는 거. 싸우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근데 싸우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제가 국회 다른 상임위를 보니까 싸우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시간을 싸웠다. 그러면 나머지 일하는 시간이 5시간일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5시간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요? 후유증 때문에 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다음에 뭐 죽일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5시간 싸우면 나머지 5시간도 공치고 마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다행히 우리 19분의 여야 의원들이 다 서로 양보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저도 스스로 늘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치를 한달까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의 운영 모습을 국회 전반으로, 국회 전반의 모습을 국가 전체의 모습으로 상향시키면 좋겠네요. 정말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 김 교수님.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지금 국회를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물론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장은 무당적입니다. 국회에 당선이 되면 그날로, 그 다음 날로 본인의 당적을 버려야 됩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명이 300명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300명에서 한 20, 30명 정도는 초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1, 제2 여당 이게 큰 거대 정당들이 그저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당만이 옳다고 싸우는 데 대해서 네. 중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장보다 더 국회의장다운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20, 30명이 있으면 훨씬 덜 싸우게 될 거다 하는 게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네, 방금 또 직접 소개를 하셨지만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 발의와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또 1위, 입법왕으로도 참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노농천의 최대 수건 중 하나였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주 큰 결실로 평가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입니까? 이제 특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이제 특별조치법 또는 특조법 그러는데 그게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시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쪽에서는 아주 최대의 민원 숙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대표 발의를 했고 1년 반 정도
상당히 집중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들은 심각한 과제겠지만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더라고요. 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와 법적인 등기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도시에서는 없습니다. 도시에서 한 평이 얼마나 비싸고 이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됐는데 농어촌 지역은 뭐 문중답이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 말고 있지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 보니까 또는 돌아가셔서 상속하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특례 조치인데 그걸 이번에 해서 아주 지역에서 다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보람을 느끼는 게 하나는 이번에 특조법 통과시킨 거. 또 하나는 국회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 교수님 아시지만 이 특활비 있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에다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매달 영수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직접 갖다 주는 돈이에요. 언론에서 비판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권력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다 특수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 25명의 국회직 간부들, 뭐 저도 이제 위원장이니까 그중 한 명이고, 그 사람들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에 하면 황주홍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으면 국회가 지금처럼 특수활동의 전면 폐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 하나는 쌀이 우리나라에 남아 도는 나라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묵은 쌀, 그러니까 먹지 않는 고미들은 사실은 이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창고 비용만 들어가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국회에서 거의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3년째 5만 톤씩 지금 무상 원조를 아시아 아프리카 그 굶어 죽는 나라에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기는 세 가지입니다. WTO 개도국 지휘포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공업 분야하고 농업 분야. 이제 농해수위 아까 개별로 보자면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님께서도 간혹 한 단위를 뺄 정도로 그런 만큼 또 이제 살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이번 WTO에서 개발도상국지 포기하기로 우리 결정했는데 특히 농업 관련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도국지 포기한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25일까지 입장을 결정해라 하고 이제 입장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주 타겟이 주 겨냥을 한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건 중국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세계적인 농업이 이제 필요한 나라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포기해라 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동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먼저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 협상 과정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가 서로 결의 안 합니까? 저희에서는 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는 만장 여야 없이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전원일치로 개독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국회 결의안을 정부에다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어진 가운데 대책 마련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이제 농업 분야에 많이 편성 배정을 해서 지금 상대적인 희생이 계속 강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이번에 농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한 영역만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시키는 이런 국가 정책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조차도 지금 뭐 굉장히 한심합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 농가들 걱정도 참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교적 확산은 잘 막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를 넘겨서도 야생 멧돼지 변사체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인천의 소 농장에서 구제역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방역 조치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 아주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것은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전망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쌀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는 부분 해외 원조 지금 하고 있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농업소득보존법 이제 개정안 국회 통과해서 그나마 지금 이제 2022년까지인가 13.8%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농민들이 희망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뭐 계산하기 따름이지만은 한 250에서 300원 수준입니다. 커피 한 잔에 우리 얼마입니까? 적어도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을 커피는 너무 비싸긴 합니다. 너무 비싸긴 한데 뭐 하여튼 홍차로 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쌀값이 제대로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 목표 가격을 21만 4천 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씩 오른 거예요. 그런 셈인데 저는 줄곧 이제 위원장으로서 22만 원, 22자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농민의 이건 여야 없는 거 아니냐 말이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자 말이야. 국가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야에는 왜 농업분야 이렇게 예산에 인색하느냐 하면서 20원을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1만 4천 원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변동 직불금이 이번에 지급이 됩니다. 곧 지급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번으로서 변동 직불금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 직불금이 폐지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른바 이제 통합형, 공익형 이제 직불제로 가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확보돼 최소 3조 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 담겨온 것은 편성해 온 것은 2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8천억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3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또 다시 칼질해가지고 2천억이 올라온 그러니까 2조 4천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천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의 현실이 그렇게 낙관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공익형 직불제가 중소농가 소득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이제 쌀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 중소 뭐 하여튼 농가들의 쭉 직불금을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건데 예산 규모를 늘리면 지금 이제 정책은 영세농에 좀 더 직불금 규모가 좀 크게 하고 대농들에게 조금 규모를 적게 한다는 건데 우선 저는 이제 대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농어촌 지역에서 부자 해봐요. 얼마나 부자겠냐 말이에요. 그까지 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못 사는 수준인데 그 대농들에 가는 예산을 줄여야 할 정도로 국가 예산이 지금 핍박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책적인 발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 예산을 5%로 올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인데 5%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예산의 5%가 농업 예산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올라와야 더 이제 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적인 여력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제 그 농어촌을 대변하는 대의 권력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지역구 획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획정이야 행안위 관련 쪽이기도 다른 쪽이기도 합니다만은 농어촌 지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역구 250석대 50 이야기할 때는 농어촌 관련 지역에 대한 다른 조항을 넣어서 배려하는 걸로 얘기됐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그런 문제가 따로 들어간 거 아니죠? 뭐 아직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53대 47로 이제 현지처럼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난 지역만 좀 이제 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의석 뭐 제가 이제 호남입니다만 호남을 포함한 농어촌 의석이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마 뭐 지금 한 석 정도 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논의만 지금 무성한 상태인데 그래서 선거구제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봐서 큰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준 지역의 이런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황 의원님 지역구가 한 지금 엄청 크죠? 서울의 거의 5배입니다. 서울의 개별 지역구에 비해서. 서울의 국회의원 숫자가 49명입니다. 근데
면적상으로는 제가 5배니까 서울의 국회의원 수로 서울 전체의 5배나? 전체. 그래서 서울 전체 국회의원이 49명이니까 50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50명 잡아서 그거보다 5배니까 제가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만 보면. 딱 영토를 보자면 그렇군요. 예. 네. 문제 심각하죠. 인구만으로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역 대표성인 가진 뭐 양원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20대 국회 입법안 우리 황교안 위원장님이 이번 총선에서는 또 3선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21대 국회까지 입성을 하신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실지 정치인 황교안의 향후 도전과 계획이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300만 또 농어민과 지역 주민들께 설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싸우지 않는 정치, 싸우지 않는 국회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층이 싸우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멸망의 시발은 지도층의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조선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조선이 일본한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은 조선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잘못되기를 우리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대한민국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에 있을 겁니다. 싸우는 국회라는 것이 그렇게 망국적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싸우는 국회를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21대 국회에 싸움꾼을 여러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별이 어렵습니다. 싸움꾼인지 일꾼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초당적으로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는 태부적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중재의 도덕적인 어떤 그 역량과 그다음에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한 20-30명 정도만 저는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충분히 저 싸우지 않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콘클럽의 교황 선출 방식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황 선출할 때 안 싸우잖아요. 계속 원래 싸우니까 한때는 이랬대요. 교황 선출을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그럼 임기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임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그 시 당국에서 물과 빵만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올 때까지 못 나와 하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 뜻이 콘클라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적어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책임자들 몇 사람만 불러놓고 완전 합의 볼 때까지 못 나오게 문 잠가놓고 물하고 컵라면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합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못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에 하여튼 여러 가지 희망과 또 어려움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망의 크기를 줄이고 희망의 크기를 더 키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농해수위 황교안 위원장님, 농해수위 그동안 해왔던 활동과 더불어서 농촌의 사정, 또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듯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방향과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